자, 대통령 선거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요즘 선거 관련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이 문제를 우려를 표명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정신의학회는 지금의 스트레스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패배를 억울해하거나 또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극심한 선거 후 스트레스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선거 후 스트레스는 미국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일각에서는 잘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우리는 그냥 흔히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약간 이제 한국식 표현이고요. 공식적인 표현은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 디스오더입니다. PTSD.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을 당한 극심한 어떤 외상을 또는 상처를 당한 그 후에 포스트 트라우마. 그때 이제 신드롬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빗대어서요, 선거 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PTSD가 아니라 PES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ESD.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TSD, Post Trauma Stress Disorder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외상 후가 아니라 선거 후니까 중간에 있는 그 트라우마틱이라는 그 단어를 일렉션으로 단어를 바꿔서 Post Election Stress Disorder라고 줄여서 PES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TSD 아니고 PESD. 물론 학회에서 또는 의학계에서 공인한 그런 단어라기보다는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요, 한국에서 이 같은 선거 후 스트레스가 극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4월 10일 한국의 총선 얘기 잠깐만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당시 총선이 그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제 여야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결과가 아주 나왔었는데, 그때 그 선거 이후에 패배를 한 그 보수 쪽의 지지자들은 불안감이라든지 우울증, 어떤 억울함, 또 두통 등등등 이런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이상 신호를 호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 후 스트레스죠. 자, 이런 선거 후 스트레스는 중요한 정치 선거가 끝난 후에 절망감, 두려움, 억울함 등등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불안 증세, 그런 답답함 증세 이런 겁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의 한 그 설문 조사를 보면요, 미국 성인의 68%가 정치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가 자신의 삶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후 스트레스가 이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데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요즘 얼마나 정보가 빠릅니까? 이런 유튜브 또는 다른 그 기존 방송도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보내잖아요. 예, 그 과거보다도 또 이렇게 본인이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소스도 많고, 그래서 우선 이제 실시간으로 선거 관련 소식을 전하고 접하고, 또 사실과 가짜가 막 난무하는 그런 어떤 SNS라든지 또 24시간 뉴스라든지 이런 게 엄밀히 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친구, 가족, 동료, 이렇게 같이 직장이라든지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정치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는 데서 정치 얘기 절대 안 해. 네, 좋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절대 안 해. 안 돼요. 누군가가 한 명 슬그머니 무슨 굳이 정치 얘기 아니더라도, 그러잖아. 이번 대선에서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 하고 쓱 던지면 살살살 얘기 나오죠, 여기저기서. 글쎄, 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해리스가 좀 앞선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죠.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해리스를 좀 안 좋아하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야,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전국 지지도에서 그런 거지, 경합주만 따라보면, 트럼프가 훨씬 앞선다는데? 이러면서 살살 주위 눈치 보면서,
내가 정치 얘기를 리드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서 슬금슬금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절대 안 한다는 건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 꾹 참는 거죠. 이제 괜히 알규 생길까 봐. 그러니까 꾹 참고 집에 가면서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자, 이제 이게 선거 후에는 더 심하다는 거죠. 자, 선거 후 스트레스는 그렇지만 이제 특징은 그렇게 또 뭐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무슨 뭐 정치인이라 그러면 모를까. 여하튼 자신이 직접 선거와 관련된 뭐 출마자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선거 운동원이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그저 아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냥 한 며칠 정도?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 가지 뭐 그 이상 뭐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정보에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승리했던 내가 원하는 후보든 또는 원치 않았던 후보든 이제 뭐 시간이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좀 그게 익숙해지면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선거 후의 스트레스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평소 자신의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이제. 그래.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어차피 끝난 선거 결과는 끝났는데 뭐 내가 좀 안 좋아하는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잘하겠지 뭐 그렇다고 세상이 뒤집히겠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선거 후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좋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일단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그런 용어가 있다라는 걸, 또 그런 걸 경험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시는 게 좀 어떨까 해서 미리 선거 후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전에 선거가 있기 전에 좀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판세 좀 잠깐 볼까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52%, 트럼프 4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생각보다는 좀 큰 차이죠. 5%포인트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해리스의 우위가 나타난 건데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전국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합주가 결판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경합주를 볼까요? 경합주만 따로 딱 떼어서 놓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 여론조사와는 달리 그 7개의 경합주만 딱 따로 놓고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우세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그런 결과가 나온 지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자, 퀴니피엑 대학이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트럼프 52%, 해리스 45% 차이로 오차범위 이상, 7%포인트이죠. 오차범위 이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의 분명한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 그러면 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리스 캠프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민주당 내에서 자, 이대로 가다가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적신호, 어떤 그 불안감, 우려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3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매일매일 계속해서 체크업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쪽 상황을 좀 볼까요?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에서 지금 뭐 박빙, 흔히 말하면 뭐 초박빙 대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앞서 말씀드렸죠. 전국 지지는 어떻고 경합주 지역 지지는 어떻고 보면은 사실은 초박빙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전국적으로는 해리스의 여유 있는 우세, 경합주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여유 있는 우세 이렇게 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앞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박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대결이 계속되자 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 수위를 드디어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 등판을 했잖아요. 해리스 부통령. 그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최근에는 좀 소실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뭐 그런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자 뭐 낙태 문제, 총기 문제 등에 대한 어떤 자유를 강조하던 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집권 시에 있을 수 있는 뭐 민주주의의 붕괴라든지 위험한 상황, 이런 좀 겁이 날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좀 위협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리스의 선거 유세 모양이 바뀌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4일 펜실베니아에서 유세에 할 때 유세의 그 절반은 자신의 경제 공약인 기회경제 같은 걸 설명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는 특히 그 유세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이렇게 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그 내부의 적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비난을 했냐면,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 해리스 부통령이 평소에 쓰지 않던 표현이라서 그게 아주 참 흥미롭다라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huge risk다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웬만하면 좀 이렇게 과대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엊그제부터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서 뭐 huge risk, 그리고 very dangerous, 매우 위험하다, 또는 unhinged, 뭐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등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 unhinged라는 등의 표현은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미치광이 좌파다라고 그렇게 욕할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공화당 쪽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웬만해서는 이렇지 않는데 이제 얼마나 민주당에 지금 다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표현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트럼프 쪽을 좀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공약,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선되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 200%, 아니 1000% 올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 미국의 그 노동자 계층의 그 표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늘 사용하는 게 이제 그 관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다른 나라 이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늘 말하는 그 관세 공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판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 듯 어제 뭐라고 말했냐면요, 관세? 그 관세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그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그 일정 부분 비판이 있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무슨 소리냐, 관세? 그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그 중국산에 대해서 뭐 자동차에 대해서 1000%뭐 이런 걸 떠나서 포괄적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 중국산 아니더라도 뭐 한국에서 오는 것 등 등등등 모두 10% 내지는 20% 이상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는 뭐 그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관세를 올려서 수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100불이면 들여올 거를 뭐 60% 관세를 매겼다 그러면 160불에 들여오게 되니까 그 160불에 들여온 여기서 수입업자가 싸게 팔겠냐라는 것이죠. 뭐 10불에 팔 걸 16불에 팔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결국은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본인도 이제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트럼프 측은 중국, 멕시코, 프랑스 등이 미국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관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 결국은 제조업체들이, 즉 바깥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이 그 관세를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빨리 되는 건 쉽지 않죠. 관세 맞는다고 중국에 나가 있는 그 초대형 공장이 하루아침에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숙련된 사람도 찾아야 될 것이고 땅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 여하튼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말했는데, 관세가 그럼 영어로 뭘까요? 네, 영어로는 TARIFF,
tariff라고 말합니다. tariff. 이 tariff라는 단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좀 최소한 알아는 놔야 되겠죠. T-A-R-I-F-F, tariff라는 단어가 관세다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를 좀 한다면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한국, 미국 간의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요건 이제 흔히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그 발언을 또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팍스 뉴스의 타운홀 미팅에서 어제 한국에 42,000명의 미군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매번 말합니다만은 참 근거 없는 숫자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끔 그냥 확 뱉다 보면 이제 근거 없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한 28,500명 정도는 있는데 주한미군 갑자기 어디서 42,000명이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42,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한국입니다. 우리가 42,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데려다 놨는데 한국은 돈을 한 푼도 안 낸다 막 이런 식이에요. 한 푼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막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이 그거죠. 아예 극과 극으로 표현해버리는 것,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 즉, 한국에게 돈을 내도록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협상을 다시 하더니, 한국 그 사람들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안 내는 건 아니죠. 충분히 냅니다. 하지만 이제,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상대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we have to start라고 했습니다. we have to start. 이 we have to start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재협상을 스타트하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재협상 그 당시에 안 했던 것도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restart죠. 여하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재협상을 반드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재협상에 대한 요구, 한국에 돈 더 내라라는 요구를 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어제 다시 한번 재차 밝혔다라는 그 트럼프 쪽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 뉴스 좀 보겠습니다. 전국에 매장이 있는 약국 체인 다 아시죠? 월그린스. 이 월그린스가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조만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한두 개도 아니고 1,000개 넘게요. 자, 월그린스는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총 1,200개 매장의 문을 닫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회계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하고 이제 올 회계년도라는 게 이제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죠. 그때까지는 500개 매장을 영구히 클로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500개. 또 현재 운영 중인 매장 8,5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4%에 달하는 숫자를 궁극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대상인 매장 등의 그 자세한 위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해외에서도 매장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월그린스가 이제 그 폐점하는 매장이 해외에도 있느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월그린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지점은 말할 수 없지만 해외 지점은 아니다. 모두 미국 내에 있는 국내 지점 1,200개를 폐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다니다 보면 월그린스 이렇게 보면은 막 텅텅 빈 그 매장이 꽤 있더라고요. 보면 야 이러다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운영하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한 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월그린스 가면 그런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항상 가는 월그린스 가서 약 받아오다 보면 이거 없으면 난 안 되는데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의 매출이 완전히 지금 고두박질 쳤기 때문에 월그린스는 이제 이걸 좀 축소하고 남아있는 매장의 매출을 좀 올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감축으로 수익성이 향상되고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월그린스는 밝혔습니다. 자, 2026년 지금부터 2년 뒤에 명품 브랜드 프라다, 비싼 명품 브랜드잖아요. 이 프라다의 우주복을 입은 우주 비행사가 프라다 옷을 입고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엑시엄 스페이스가 프라다와 함께 항공우주국 나사 이렇게 세 개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뭘 협업을 하고 있느냐? 그 나사의 그 아르테미스 3호가 이제 우주선이
발사될 예정인데 그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사용될 그 차세대 달 우주복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3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에 약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그 유명한 달에 가는 탐사선입니다. 달 유인 착륙선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달 날아가는데 그 달 날아갈 때 프라다 명품 우주복 입고 가는 겁니다. 2026년 이제 9월에 발사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인류 최초로 여성과 또 유색인종을 그 우주선에 태워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이 달 남극에 착륙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프라다 옷을 입고 갑니다. 나사의 차세대 우주복을 개발하는 그 엑시엄 스페이스는 프라다와 파격적인 협업을 통해서 고도의 기능과 또 아름다움이 함께 결합된 그런 우주복을 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2006년도인가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는데 200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나온 영화 있었죠. 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좀 굉장히 기이한 제목의 영화. 저는 그때 무슨 영화 제목이 이래 뭐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죠.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메릴 스트립 또 앤 해서웨이. 제가 좋아하는 그 여배우들은 다 나왔던 것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뭐 나오는 그런 영화를 기억하는데 그 영화의 제목을 조금 빌자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아니라 우주인은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주복을 프라다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금 가격이요. 내년에 지금보다 한 10%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금 관련 업계가 예측을 했습니다. 세계 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런던 금시장 연합회는 마이애미에서 엊그저께 열린 그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한 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내년 10월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년 후에 금 가격이 지금보다 약 10%가량 높은 그런 가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지금보다 한 200불 이상 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되면 온스당 2,917불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은 한 2,700불 정도 됩니다. 2,650, 700 요 사이가 되는데 한 10% 이상 금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문조사 결과 현물 금 가격은 올해만 해도 많이 뛰었어요. 올해만 해도 한 29% 정도 급등한 상태입니다. 현물 금 가격. 지정학적인 긴장과 오늘 뭐 전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러니까 지정학적인 긴장이 높아질수록 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매력이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금 투자자들에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그게 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다는 것이죠. 한편 이제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은 가격도요. 요거는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10월 말에는 지금보다 무려 43%가 가격이 올라서 온스당 4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한 가지 꼭 참고해 주실 것은 이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뭐 금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네, 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금 가격이 내릴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결과되 그 설문조사가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뉴스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자녀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에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노부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그 가치관이 지금 뚜렷하게 한국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그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무슨 장래 방식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 가치관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재산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자신과 그 배우자를 위해서 편하게 남편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한다면 나와 부인을 위해서 내가
뭐 살아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좀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요 2008년 조사 때에는 9.2%에 불과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20%를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적으로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8년도에는 21%였는데 올해 조사 2020년 조사에서는 13%가 나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장남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은 2008년에 21%, 2020년에 13% 떨어졌는데 그렇게 감소하다가 이번에는 얼마로 떨어졌느냐? 이게 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6.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부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생전에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그 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잡아서 본인들이 잘 기르던 그런 생선을 그대로 물려주는 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생선 잡는 방법을 물려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고요.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게 그 자식의 자식, 또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위 지속 가능한 상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선 잡는 법을 알려주셨다면 이미 잡아놓은 생선은요, 부모가 생전에 건강하실 때 실컷 잡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